실시간 재난안전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의와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며칠 전에도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 산책로에 불이 났는데 이게 또 담뱃불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예,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요즘 봄철에 사실은 비가 자주 와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사실 봄은 봄이기 때문에 네. 사실 또 건조한 기후,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따뜻해지면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또 사실 담뱃불 같은 경우에 아무데나 버리는 작은 불씨들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제 화재가 이제 불씨가 커진다든지 또 건조한 이제 상황에서 이런 다른 가연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착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가 약 한 41만 건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에 담뱃불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가 지금 저기 보이는 주요 화재 원인 그래프로 만든 예, 맞습니다. 거네요. 전체 화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부주의에 의한 화재인데 네. 그 부주의 중에서도 한 30% 정도가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1만 건 중에 약 한 6만 건 정도가 담배꽁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니까 1년에 6천 건 정도가 계속 담뱃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5월달 지금 시기에 맞는 5월달에 이 담뱃불 화재 같은 경우도 제가 한 3년 정도 화재 상황들을 찾아보니까 3년 동안에 약 한 2천여 건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특히 2022년도에는 5월달에만 한 1,000여 건 정도가 담뱃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제주도 화재뿐만 아니라 지난 13일에는요. 수원의 한 파출소 앞에 이런 폐지 더미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이걸 이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 분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진압을 하셔서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이렇게 던진 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그 상황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니까 지나가던 행인분이 그냥 담배꽁초를 그 종이가 쌓여 있는 폐지 더미 위에다 던지면서 그게 이제 화재로 그게 화재로 이어진 이것도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지난 4월 14일에 발생했었던 또 이 부산에 공장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공장 화재가 공장의 외벽하고 그 앞에 세워놓은 차량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됐는데 이 경우도 사실 담배꽁초를 버린 쓰레기통에서 화재가 커지면서 건물과 차량에 이렇게 피해를 입힌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철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바람도 잘 불고 또 건조하고 또 온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불이 나기 아주 가장 쉬운 그런 이제 환경 조건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담뱃불이라고 하는 이 담배 불씨가 딱 있다고 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같은 시기에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전체 부주의가 한 절반이 되는데 부주의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담배꽁초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도 보면요. 등산객들이 이제 제대로 산에 가서는 당연히 담배를 펴서는 안 되는데 또 거기 가서 담배를 피다가 제대로 끄지도 않고 해서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라든지 또 입산 관리가 되는 이런 대형 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담뱃불 혹은 성냥, 라이터 이런 것들 아예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요. 인근 야산이라든지 또 이제 가까운 산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산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가 철저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산에서 흡연을 여전히 하시기도 하고 또 화기를 다루시는 분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한 3년 동안 발생했던 2021년부터 23년 동안 발생했던 산불이 약 1,700여 건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한 169건 이 정도가 다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전체 산불 중에 약 한 10% 정도가 담뱃불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10% 우리가 담뱃불만 잘 관리해서 이 10%만 줄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1년 동안 우리가 불이 나서 소손이 되는 이 산림의 면적들이 약 한 2,200헥타르 정도, 22,000 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한 10%를 차지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냥 나눠보면 한 2,200헥타르 정도는 우리가 더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전체 면적이 2,200헥타르 아닌가요?
22,000헥타르고 이 소선되는 면적이 2,200헥타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줄일 수 있는 면적이. 그래서 이제 2,200헥타르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축구장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축구장 면적으로 하잖아요.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한 3,000개 정도의 면적만큼을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만 잘 안 버리시더라도 네. 이 정도의 면적을 매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담배꽁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화재 원인을 밝힐 때 이게 담배꽁초 때문이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귀포 네. 호텔 산책로에 이제 네. 불이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CCTV로 그걸 이제 네. 볼 수도 있는데 그 원인 같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화재보다는 원인 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화재가 이 담배꽁초 화재예요. 네. 왜냐하면 다른 데들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화재가 발화원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감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원인들을 확인이 가능한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자체가 불이 나면 다 타버려서 없어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진짜 원인인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목격자라든지 혹은 또 곳곳에 설치된 CCTV 이런 것들로 이제 추정을 함으로써 담배꽁초 화재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인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무렇게나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발생하는 화재를 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흡연자들한테 무작정 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흡연하시는 분들 자체도 화재 예방이라든지 또 혹은 또 이런 담배꽁초 불씨를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 건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뭐 인화성이 많은 주유소 근처라든지 최근에 뭐 보도가 된 것들은 주유소 근처에서 흡연을 하시던 분들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인화성 물질이 많거나 또 가연물이 많은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화재 위험 장소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미리 이런 부분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고 또 나름 잘 끈다고 빗물바지나 하수도 구멍에다가 이런 것들을 버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 안쪽에 있는 다른 낙엽이라든지 다른 가연물에 불이 붙어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곧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될 텐데 이렇게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들이 하수구를 막거나 혹은 또 빗물바지를 막아서 침수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당연히 하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흡연자들이 잘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흡연자들의 노력만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라고 본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금연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제대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숨어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오히려 담배꽁초라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버리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의 시래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는 후미진 곳에 시래기가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려서 화재가 옮겨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흡연자들이 제대로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흡연 공간에서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오히려 그래서 음성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보다는 양성적으로 담배를 피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주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조심해라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하고 안전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환경들을 또 마련해 주는 것들 지정해서 그 안에서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정확하게 이 담배꽁초라는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담배꽁초 말고요. 김치 냉장고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화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김치 냉장고 중에서도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위니아 딤체죠. 김치 냉장고 위니아 딤체. 이 제품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리콜을 여러 번 이제 보도도 했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되나 보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제품, 그 모델이 사실 상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었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전기, 이게 노후화로 인해서 네. 전기 연결부, 이 접속부 같은 부품들이 이제 노후화되면서 화재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리콜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생산됐던 제품들이 굉장히 수량이 많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2005년도 9월 이전에 생산됐던 제품들이 거의 200만 여 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미 다 폐기가 되거나 혹은 또 아직까지 사용하면서 리콜 대상으로 돼 있는 제품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약 한 1만 대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리콜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항상 화재 위험을 떠안고 사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사실 리콜 대상인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제조사의 리콜 조치를 받으시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리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기 전까지는 한번 들여놓으면 사실 주부분들께서 그냥 계속 사용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없으면 그냥 멀쩡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노후화가 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기도 하고 또 오래 사용하는 경우에 제대로 청소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이제 냉각을 시켜주기 위한 이 팬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이 구멍을 이를테면 먼지들이 막는다거나 또 팬에 먼지가 이물질이 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 팬 자체가 과열이 돼서 화재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도 잘 해주시고 또 청소도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기 어려우면 한 2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이런 점검을 좀 받으시면서 관리를 해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라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초여름 날씨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에어컨을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에어컨이라는 게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인데 실외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 화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더워지는 시기도 점점 길어지고 또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에어컨 안 틀고도 그냥 적당히 더위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또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을 어떻게 나나 싶을 그렇죠. 정도로 너무 맞습니다. 더워서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는 굉장히 일반화된 이런 이제 전자제품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화재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에어컨 화재, 실외기나 또 이제 실외기, 실내에 있는 에어컨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에어컨 관련된 화재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약 1,200여 건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1,200여 건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전기적 요인이 큽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자체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 또 이런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여러 가지 팬이 장시간 작동하면서 과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이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경우는 계속 팬이 돌아가면서 미세하게 계속 팬이 돌아가면서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런 진동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면 전선의 접속부나 이런 단락부들이 계속 그 진동에 의해서 피로가 누적되다가 떨어지거나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결속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화재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실외기 같은 경우 최근에 아파트들이나 이런 데들은 실외기실이 별도로 이게 있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은 실외 진짜로 바깥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먼지도 많이 예, 끼고. 먼지도 많이 끼고 심지어는 뭐 새나 이런 것들에는 이 분비물 같은 네. 것들 또 그리고 낙엽 같은 것들이 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직사광선 이런 것들이 직접 노출되다 보면 전선들도 빨리 삭거나 또 경화되면서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의 전기적인 합선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외기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를 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사실은 외부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기도 어렵고 가혹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상황들 또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는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럼 예방 수칙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외기의 점검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시사철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더워지는 시기에 1년에 한 계절 사용하고 남은 기간 동안은 내내 그냥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네. 두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항상 관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더워지는 시점,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때가 됐구나라고 한다면 에어컨의 작동 방법이라든지 또 에어컨 실외기나 실내기의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또 여기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업체를 불러서 해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방법들도 좀 잘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외기를 너무 벽면에 가까이 붙여놓으면 뒤쪽으로 바람이 제대로 잘 들어오지 않아서 에어컨 실외기 팬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벽면과 충분히 이격을 시키셔야 되는데요. 이격하는 거리가 약 한 10cm 이상 띄워놓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이거 10cm 딱 재시기 굉장히 어렵다면 주먹을 하나 넣어보셔서 주먹이 잘 들어갈 정도. 혹은 그게 10cm. 예, 혹은 음료수 페트병 정도가 하나가 들어갈 정도면 한 1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격을 충분히 하셔라. 그리고 또 바람이 들어가는 공기 유입구 쪽에 이물질이 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이 공기의 유입을 막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실외기의 진동, 작동하면서 진동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한 방진 패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낡고 삭게 되면 오히려 진동을 충분히 잘 흡수를 못 해줘서 진동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고장이나 불량, 또 이것들로 인해서 화재에 대한 또 확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을 이어지기 때문에 방진 패드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또 일반 사용자분들께서도 후미진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미진 곳에 대부분 실외기들 건물의 후면이라든지 이면도로 쪽에 대부분 설치하다 보니까 담배꽁초 이런 것들 그냥 피우시고 휙 버리다 보면 실외기 쪽으로 이제 화재가 옮겨붙는 상황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외기 주변에서는 사실은 흡연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또 혹시라도 실외기에서 불이 났을 때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려면 실외기 주변에 가연물들 같은 것들, 물건들 같은 것들 적시하지 말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실외기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두고 있습니다만 실외기실에 가보면 실외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살림들, 창고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외기 근처에는 이러한 물건들을 많이 보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쯤 실외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먼지 같은 걸 좀 닦고 청소하고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기가 딱 이제 지금 시기에 사실 에어컨 가스도 제대로 충진되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실외기에 대한 작동 상태, 또 에어컨 전반적으로 또 필터도 갈아주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한번 점검을 받으시면서 한번 청소도 하시고 체크도 받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1년에 특정한 시기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제품 사용에 대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무리한 가동이나 사용들이 되지 않게끔 적정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상반기 재난 대응 안전항국 훈련,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재난 대응 안전항국 훈련 이거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88개 기관이 또 참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게 우리 일반인 분들께서도 사실 최근에는 많이 홍보도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안전항국 훈련하면 이제 대부분 이해는 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미 2005년부터 안전항국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시작한 취지는 범정부적인 어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또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정부 부처라든지 혹은 또 지자체 또 여기에 관련된 공공기관 또 그리고 민간단체 이런 것들을 다 합동으로 해서 훈련들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사실 이제 그동안에 거의 20여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2005년도에 최초에는 한 270여 기관이 이 훈련들에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 현재 보면은요 한 3,300여 기관이 이 훈련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부분들 근거 조항들도 와서 의무화를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도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재난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재라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거나 좀 훈련하기 편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훈련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시의성 있는 예를 들면 작년에 침수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올해는 침수에 관련된 훈련들, 그래서 시의성 있고 필요한 훈련들로 다양한 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심지어는 단순히 하나의 재난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복합 재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훈련들도 함께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훈련들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을 대비해서 수해라든지 침수라든지 또 산사태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중심으로 훈련들을 구성을 해서 우선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화재라든지 또 이를테면 화학물질 누출이라든지 또 인파사고라든지 또 감염병 이런 것들을 사회적 재난 중심으로 또 훈련들을 시행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성격이 좀 다르군요. 네, 그래서 이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니까 우리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니까 네. 우리는 상반기에 이런 침수라든지 수해 피해에 관련된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또 오히려 이를테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들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처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처럼 유형도 다르고 시기에 관련된 것들도 필요로 하는 기관별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오송 지하 차도 침수 사건 이런 거 침수 사고가 발생했었던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저지대 침수하고 그다음에 지하 차도를 차단하는 이런 훈련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주요 고속도로 사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라든지 또 차량에서의 유해화학 물질들이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으로 훈련을 지금 구성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또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또 이제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해서요 지진의 일이 발생했을 때 가스 누출이 발생하는 상황.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런 재난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3년 사이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한 지자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의무적으로 이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네, 연락이 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런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재난이 이미 발생을 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다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또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당연히 해라라고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자체별로는 사실은 이제 뭐 해당 지자체의 재난 대응 기관, 지자체 이런 곳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경보를 내리고 또 여러 가지 긴급한 조치들을 유기적으로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또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임무나 역할들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는지를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민분들한테는 이러한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피에 대한 교육도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재난 상황의 훈련 과정에서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주민분들을 대피를 하는 과정. 그래서 대피를 할 때는 어떤 경로로 대피를 하는지, 또 대피를 할 때 또 피해야 되는 행동 요령, 하셔야 되는 행동 요령이라든지, 또 대피소 위치를 확인시켜드리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 안에서 역할을 부여해서 같이 하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훈련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훈련 말고 내일 대구 내려가신다고 하던데 아, 대구에서 예.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 예. 열린다고 하는데 예. 거기 보시러 가는 거죠? 저는 내일 거기에 이제 오후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오전에 또 이제 제 분야에 관련된 이제 세미나 발표가 있어서 예. 거기서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거기 이제 가서 박람회도 보고 발표도 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 박람회,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 박람회가 상당히 이제 뭐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라서 소방에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에 관련된 부분, 지능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만 이 박람회에는 약간 좀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사실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사고,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시 저도 취재 현장에 갔다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화를 당하셨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소방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서 또 그리고 장소성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던 대구를 중심으로 이런 소방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취지로. 대구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소성이나 또 이런 부분의 이제 취지나 이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20년 동안 매해 5월달에 이런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이런 박람회들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도 내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초기에는 이제 소방 중심으로 소방의 제품이나 기술 중심으로 네. 이런 이제 박람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재난 안전에 관련된 분야라든지 또 산업 안전에 관련된 분야까지 확장을 해서 안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적인. 네, 맞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소방 안전에 관련된 박람회가 한 4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시아권으로 본다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규모의 큰 어떤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리는 이런 전시 박람회가 한 5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국제전시협회가 인증한 그런 인증을 받은 전시 박람회는 36개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 박람회도 그런 인증을 받은 공인된 국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니까 올해는 비즈니스 박람회 원년이 될 것이다 하는데 비즈니스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이전까지는 사실은 물론 좋은 기술들도 있고 또 제품들을 여러 가지 또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확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이 가치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을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들도 널리 알리고 또 이런 시장을 확대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여나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해서 이런 비즈니스 박람회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기술 수준도 사실 과거보다는 격차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선진국 수준과 기술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고 특히 또 이 신흥 경제 개발국들 아시아권에 있는 국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건축 기술과 함께 소방 기술들도 많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네. 우리 소방 산업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시장을 탈피해서 국제적으로 나아가려면 네.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대부분 우리나라 소방 시장이 사실은 상당히 좀 영세하거든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기술 개발의 노력이라든지 또 기업의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스스로 외국의 시장을 개척하거나 뚫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 또 이런 기술을 소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서 이런 네. 부분을 지원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제 첨단 기술이나 신기술이 사실 제도권 안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장벽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장벽들을 낮춰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 이게 필요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국민분들이 아직까지는 소방시설, 안전에 관련된 시설들을 너무나 저가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네. 성능은 똑같으니까 싼 제품을 쓰겠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더 좋은 우수한 제품들을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내고 사겠다라고 하는 양질의 이런 소비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주 교수님은 내일 대구로 내려가셔서 소방안전박람회 개막 현장에서 저희 재난안전 119의 박람회 소식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